이번 국감에서 가장 최대 격전지가 될 거다. 바로 서울시에 대한 국감입니다. 오늘 안행위에서 이 국감을 서울시청을 찾아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통해서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꼽히고 있는 사람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오늘 공세가 좀 쏟아졌는데 특히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아주 거셌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시는 이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짚어줘야. 검찰청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자, 다 이미 끝난 일단, 일을 끌어내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이 질문한 데서 맞니 안 맞니? 그럼 앞으로도 질문한 내용을 보고 아니 그건 적절한 질문이고 이건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이렇게 하실게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그동안 시정을 하면서 혹시 인기영합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시정을 하지 않았나? 업무 보고를 쭉 봤는데요. 서울시의 현안 사항에 대한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 있다. 여기는 우리 국회가 박원순 시장님 홍보 들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발언의 강도가 늘 이렇게 세진 않은 편인데 오늘 그래도 집중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태원 차장,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서울시는 사실은 시장이 되는 순간부터 곧바로 대선 주자입니다. 조순 시장 그랬고요. 고건 시장 그랬고 이명박 시장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꿈을 꾸다 물론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 국감은 결국 그 서울시장의 대권에 대한 어떤 의지를 테스트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오늘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들을 했던 것 저는 놀랍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소연 기자는 서울시를 좀 출입하고 있는데 출입기관의 장이면 또 이렇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되잖아요. 오늘 분위기가 어땠나요? 오늘 일단 그 10시에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회의 시작하자마자 그 첫 질의한 사람들이 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중 포화가 정말 처음부터 강도가 굉장히 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 시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박원순 시장 개인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졌고요. 박원순 시장은 특히 그 가족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아까 그 첫 장면이었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면. 정색을 하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야 의원들한테 질타까지 좀 들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인데 이미 다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서 모든 걸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논란이 더 나오는 것은 좀 무리한 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영 차장도 예전에 서울시 오래 출입했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표현하기로는 마치 타진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를 제시하고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병역 면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마저도 조작이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쳐서 검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해대니까 솔직히 박 시장 입장에서도 도대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국감장에서 아들 병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보수나 진보나 어느 정도는 다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 하태원 차장, 야권에서도 오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약간 날선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권 굉장히 내홍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고요. 그 내홍의 근저에는 사실은 그 분파주의, 개파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 개파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박원순 시장이 탐탁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단골로 등장하는 분인데요. 정청래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대선 주자 운운하는 건 질의 자체의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 대선 주자로 띄워준다면 땡큐인데 국감을 적절하게 운영하자. 어떤 속내가 담겼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글쎄요,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야가 오늘 대선이라는 단어가 그 국감답지 않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언급될 정도로 이게 과연 서울시의 국감이지 아니면 대선 주자 박원순에 대한 토론회인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는데요. 그 정청래 의원의 얘기는 저랬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감에 좀 집중하자. 대선 주자 박원순을 운운하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 서울시 국감에 집중하자. 그렇죠. 그렇지만 박원순 대권 주자 얘기하면 땡큐다. 그게
야권에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차원에서 예. 가볍게 언급을 한 거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국감에서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안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안전 문제 바로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지금 개장을 오늘 순차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의원들이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주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수직공법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 또 통행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인기만 얻기 위해서 천만 시민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겁니다. 법적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서울시가 이런 걸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의원님 입장에 동의하고요, 원칙적으로. 자, 지금 새누리당 의원의 얘기를 보면 공법 갖고 지금 안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공법이 어떻게 다른 거길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터널 공사에서 꼭 필요한 게 이 그라우팅이라는 공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지하철 공사할 때 그 터널 만드는 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지금 9호선 터널을 이제 땅 속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이 예.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땅 위를 파서 그 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이 강제가 돌아가면서 굴을 수평으로 파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집안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 위에 굴 파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윗부분이 그래야 된다는 이게 굴을 거죠. 파고 있는데 집안이 약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집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보강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그라우팅입니다. 예. 그래서 방식이 수평으로 땅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그게 수평 그라우팅 방법이 있고요. 수직 방면으로 땅 아래쪽으로 해서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수직 그라우팅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강기훈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수직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도로를 차단하고 예.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강기훈 의원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이 수평 그라우팅을 쓰지 않고 예. 이게 더 안전한. 그렇죠. 강기훈 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이 수평 그라우팅이 더 안전한데 수직이 더 안전한데 수직이 더 안전한 예, 거죠. 예. 예. 수평 그라우팅을 쓰는 바람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인기만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제가 짧게 해볼게요.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시민들의 불편을 좀 주더라도 안전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덜 안전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안 주는 그렇죠. 수평 방법을 썼다. 그렇죠. 시민들이 얘기를 지적했다는 거죠.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지 시민들이 순간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금 예. 더 위험성을 감수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싱크홀 문제 또 롯데월드 개장과 맞물려서 굉장히 또 논란이 됐습니다.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제2 롯데월드 개장 문제 뭐라고 답변했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을 맺겠죠. 그러죠? 네. 이것도 지금 내년 5월에나 지금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임시 개장을 승인한 이유가 뭡니까? 내년 5월에 나오지만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뭐 지금 싱크홀이나 이런 이게 게 조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생겨날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지금 안전을 장담하시는 겁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저희들은 교통대책도 네.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니, 바로 저희들도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거 잠실 주변에 사시는 분들 그 안전에 박원순 시장이 바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부분일 텐데 지금 즉답을 좀 피하는 것 같았는데 박소연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안전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 제가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만은 예. 솔직히 지역 주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제2 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이 났을 때도 그 당시에 그 지역 시민 단체들이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반대했습니다. 시위를 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2 롯데월드 건설을 위해서 구착을 하는 동안 예. 그 송파 지역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 건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땅 파기 공사가 시작됐던 2010년 한 해 동안에 그 도로 침하 건수가 225건으로 연평균 220건보다 더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굴착 공사 마무리 직후에도 또 도로 침하 건수가 급증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 제2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 침하와 관계없이 워낙 단단한 암석 집안 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뭐 집안 침하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네, 서울시에 이제 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관련자한테 한번 좀 물어봤어요. 제2롯데월드. 취재를 하셨어요? 예. 물어봤는데 좀 며칠 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제2롯데월드 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박원순 시장이 고심을 했어요. 하나는 안전시장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의 기조대로라면 해주면 안 되죠.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 하면 또 반재벌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프렌들리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엄청나게 고민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대권 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반재벌, 반시장주의자라는 느낌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롯데호텔 개장에 대해서 결국 부분 개장이라는 어떤 그런 타협책 을 찾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설득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것 바로 석촌호수인데 지금 제2롯데월드의 개장에 영향을 집안에 주고 있다. 이런 근거로 지금 얘기하는 게 석촌호수의 물이 수위가 내려갔다.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건데 실제로 얼마나 줄었고 영향은 어떻게 있었던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말이 다 다릅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그 박종관 그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이 석촌호수의 수위가 하루 평균 3.1cm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3.1cm. 네, 예. 이 수위가 3.1cm가 낮아지려면요. 하루 평균 8,543톤의 물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렇게나 합니다. 많아요? 네, 8,000톤이나? 네네. 예. 그 정도 사라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니다. 이거는 박 교수가 면적을 잘못 계산한 거다. 예.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롯데 측도 이게 8,000톤이 하루에 물이 사라지면 이게 어떻게 호수가 유지되겠느냐. 그러게요. 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석촌호수에 오늘 뭐 오리가 등장했다는데 뭐 좀 의미가 있는 오리인가요? 이 오리 굉장히 큰 오리가 등장했습니다. 예, 얼마나 큰 건가요? 네, 높이가 16.5m입니다. 무게가 16.5m짜리 오리요? 네네. 예. 높이가 16.5m고요. 무게가 1000kg에 달합니다. 봐도 저 귀여운 노란색 오리입니다. 아, 이름은 러버덕, 러버덕. 고무 오리 이런 뜻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러버덕인데요. 이 러버덕은 그 작품입니다. 네덜란드 설치미술가 폴로렌타인 호프만 씨의 작품인데요. 이 러버덕은 굉장히 세계적인 작품이어서요. 2007년에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네덜란드와 싱파울루 그리고 홍콩 등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시가 되어 왔습니다. 예, 지금 바람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인데. 네, 그런데 이게 오늘 설치가 됐는데요. 예. 설치되고 오후 2시쯤에 바람이 빠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마치 물을 먹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는 상황이 좀 벌어져서요. 안타까워. 네, 네티즌들이 목말랐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러버덕까지 이 제2롯데월드 개장을 좀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분 바로 서울시립대의 낙하산 교수가 많이 왔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오늘 국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시고 네. 참여연대로 시민활동할 때 우리 낙하산 인사, 뭐 간피아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글쎄요, 제가 특별히 뭐 낙하산 인사를 한다 이렇게 그런데 생각한 본인은 적은 그래 없습니다. 생각, 전문가 뽑았다 생각하는데 네. 본인이 옆에 척근들을 갖다 놓는 게 이게 낙하산이에요. 자, 지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표정을 보면 웃으면서 질의를 하잖아요. 바로 저게 야당과 여당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자, 박소연 기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립대로 낙하산 타고 내려간 건가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박원순 시장이 부임했을 때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립대에 임용된 초빙 교수가 35명입니다. 35명이요? 네, 그중에서 16명이 서울시 간부 출신입니다. 절반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임용된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다가 지금 8명인데요. 지금 7명이 초빙 교수이긴 한데 연구직입니다. 그러니까 예. 강의를 하지 않는 거죠. 아, 연구만 하고 강의는 네. 안 하고, 그럼 네.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그래도 월급은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요? 네, 초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한 달에 400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강의도 안 하고 연구만 하고 400에서 600만 원을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세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연간 400억이 넘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 넘는 서울시 자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에서 초빙 교수 명목으로 연구비 명목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7명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 있는데 지난번에 기동민 전 정무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표를 내고 네. 서울시를 떠났는데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죠.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또 재밌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현지 일간지와? 네네, 현지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 기자가 대만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아시아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아, 대만이 첫 아시아 국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다, 한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문제는 이 서울시가 최근에 제정 중인 서울 시민 인권 현장에 그 소수자 인권 보호 범위에 이 동성애자들을 포함을 시킨 것 때문에 좀 그 시민단체들이 뭐 시위도 하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진 건데요.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와전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와전됐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와전이란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 건데 이 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없나요? 이 말은 했지만 이 말을 했지만 그 한국 상황을 설명한 거지 이거를 뭐 그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의도로 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국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고 그 합법화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서울시의 얘기입니다. 예. 진실이야 박원순 시장이 제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성인권 소수자의 어떤 권리를 또 보장한다 이런 진보적 색채를 드러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에는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말과 행동, 차기 주자로서 유력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 1순위라고 시장님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당혹스럽고요. 서울시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원순 시장이 당혹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선 주자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실제로 당혹스러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벌써 재선 서울시장이고요. 뭐 저희들도 이제 박원순 시장 인터뷰할 때마다 당신 다음 대선 때 나가겠느냐 이 질문을 꼭 빠뜨리지 않고 꼭 물어봅니다. 하면 박원순 시장의 대답은 항상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나갈 생각이 없다. 서울시장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정치인의 얘기 항상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때 돼서 또 시대가 불렀다. 상황이 불렀다.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출마하는 정치인 많이 봤는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 이번에 임기 마치지 않고 대권 도전하리란 마음 속으로 크게 용꿈을 꾸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기하자 그러면 거기다 거실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제 이 큰 화면 옆에 바로 박원순 시장이 멜빵을 메고 가방을 메고 지금 걷는 모습인데 아마 저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서탈한 모습들이 지금 시민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속내 과연 어떨까요? 정말 대권을 꿈꾸고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박원순 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속마음은 어떨까요? 속마음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새정치 오물 안 묻게 조심해야지. 자, 하태원 차장. 네. 새정치 오물이 안 묻는다. 이 얘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서울시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야권과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야권이 굉장히 지리멸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 굉장히 기세 좋게 시작했지만 새정치라는 거 이제 형체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가급적 야권과 거리를 두면서 어떤 일 잘하는 행정가 시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다음 속내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큰일 하겠다는데 주변에서 도움이 안 된다. 이동희 차장,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대권 주자로 성장을 하려면 무언가 확실한 자기의 업적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서울시장이면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으로 떴던 것처럼 자신도 뭔가 업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사실 서울시 지금 참모진 중에서 강한 실행력을 가지고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되는 해외 순방 때 보면 그 현지에서 어떤 유력한 지도자, 리더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역량으로 보면 과연 주변에 도대체 사람이 있는 것이냐, 예.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심지어 참모로 가까이 두었던 사람들이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화살을 날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되는 사람도 없고 뭔가 실행력 있게 강단력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진돗개도 별로 도움이 안 됐죠. 그죠? 아, 그렇죠. 예. 자, 다음 속내 하나 또 보겠습니다. 아, 재인이 형, 지금처럼만 해. 여기 재인이 형이 누군가요? 하태원 차장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뭐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을 뜻하는 건데요. 문재인 의원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야권에 사실 한번 석패를 했지만 다음에도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월호 사태를 거치면서 지도력 상당히 약화됐고요. 지금도 지리멸렬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좀 지금처럼 좀 약하게 가면 자기가 찬스가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경쟁자니까 네. 뭐 경쟁자가 이렇게 잘 하는 것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너무 잘하면 안 속내는 돼요. 그럴 거다 이거죠. 네. 속내는. 네. 자, 마지막 속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3년,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동현 차장. 네, 대선까지 이제 3년 남았는데 예. 그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뭔가 업적 지금 쉽지 않지만 어쨌든 3년 동안에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항상 입으로만 떠들고 뭔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인 하면은 일 안 하는 사람.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뭔가 하는 사람. 예.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시장으로서 준비만 잘하면 예. 언제든지 기회는 나에게 있다. 이런 예. 속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어쨌든 대권을 향해 간다는 걸 전제로 저희가 속마음을 좀 풀어봤는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좀 무난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평가보다도 뭔가를 쟁취해내고 성취해내는 그런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큰 인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